강원도 영월. 깊은 산새가 겹겹이 두른 골짜기 사이로 서강의 물줄기가 차갑게 휘몰아치는 곳. 1457년의 어느 밤, 이곳에는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을 지녔으나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버려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임금 단종. 삼면이 강물로 가로막혀 배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곳에서 소녀는 밤마다 두견새, 자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양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왕권 찬탈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년 임금 단종, 그리고 그 비정한 공포정치의 한복판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가솔들의 울음 앞에 오직 한마디로 답했던 한 평범한 사내,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지킨 한 사내 어몽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용히 묻는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별빛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는 중간 광고를 제거하였습니다. 편안히 누워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신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241년 전의 기록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예정된 비극의 서막. 왕관이란 무엇일까요? 황금으로 빚어진 그 고귀한 물건은 쓰는 사람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나이가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역사는 아직 왕관의 무게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어린 어깨 위에 그것을 얹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가 무너질 때 역사는 그것을 비극이라 기록합니다.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은 1441년 세종 23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 세자 문종의 아들. 조선왕조 역사상 이보다 더 정통성이 완벽한 혈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혈통이 오히려 그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운명이었다는 것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환희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단종을 출산한 직후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왕자는 어머니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왕비의 존재는 단순히 국모라는 상징을 넘어 어린 세자가 성장하는 동안 사방에서 몰아치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이것이 단종의 비극이 시작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비록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가 정성을 다해 어린 왕자를 보살폈으나 궁궐 내 권력관계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의 품은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균열은 더 깊고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인품이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이미 크게 상해버린 건강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문종은 재위 단 2년 만에
12살의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승하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아직 글씨 연습을 하고 말 타는 법을 배우고 밤이면 유모의 손을 잡고 잠들어야 할 나이. 그 나이에 소녀는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 등 나라의 원로 대신들에게 마지막 유탁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들을 잘 보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부탁은 왕권의 무게중심을 신하들에게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사가 대신들의 손에 집중될수록 종친들의 불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갔습니다. 특히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였던 그는 무예에 능하고 치밀하며 야망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카가 왕좌에 앉아 대신들에게 둘러싸인 그 광경을 기회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이 완벽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고독하고 가장 위태로운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왕권을 지켜줄 든든한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 속으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핏빛 달무리의 야망. 권력을 원하는 자는 늘 명분을 먼저 세웁니다. 수양대군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나라의 충신 주공단에 비유했습니다. 어린 임금 곁에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과 실제 사이에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의 이름은 야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곁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밀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정변의 성공을 위해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살생부,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나누어 기록한 명단. 이것은 단순한 적 제거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닫고 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잔혹한 설계도였습니다. 1453년 단종 즉위 원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소수의 무사들을 이끌고 조용히 밤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당시 조선 최고의 무장이자 고명 대신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김종서,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한 인물. 사람들이 대호, 큰 호랑이라 불렀던 인물. 그를 정면으로 꺾으면 나머지는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집 앞에 이르러 사목부를 빌리겠다는 엉뚱한 핑계를 댔습니다. 김종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전달한 편지를 달빛 아래서 읽으려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 그 짧디 짧은 순간에 무사가 휘두른 철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호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과 조극관 등 단종을 지지하던 대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처형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정변을 계유정난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난리를 바로잡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죽어간 자들의 눈에 비친 것은 바로잡힌 세상이 아니라 칼과 철퇴로 뒤집어진 권력의 민낯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신들을 처단하고 전하를 지켰노라고 아뢰었습니다. 13살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숙부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까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을 비롯한 모든 요직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좌에 앉았고 신하들은 이제 왕이 아닌 수양대군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조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1455년 단종은 결국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니,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왕이 아닌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궁궐 한 구석에 남겨졌습니다. 15살의 소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혹한 계절이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도교와 청령포. 이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면서 하는 이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이별,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임을 두 사람 모두 알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이별.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별은 세 번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456년 단종 보기를 꾀했던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을 상왕의 자리에서도 끌어내렸습니다. 노산군, 왕도 아니고 세자도 아닌 그 이름조차 낮춰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가 정해졌습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유배 명령이 내려진 날 단종은 17살이었습니다. 부인 정순왕후는 18살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한양을 떠나던 날 아침, 두 사람은 청계천의 한 다리 위에서 마주섰습니다. 기록에는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말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니,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살 어린 왕비는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돌아보았을까요? 아니면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리 위에서의 이별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다리를 영도교라 불렀습니다. 영원히 건너가 다시 오지 못하는 다리, 또는 영이별 다리. 이름 하나가 그 이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단종을 태운 행렬은 험한 고갯길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영월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청령포. 오늘날 청령포는 명승 제50호로 지정될 만큼 그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맑은 강물, 첩첩이 두른 산세.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동시에 완벽한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육육봉의 험준한 암벽이 버티고 있고 동서북 삼면은 서강이 270도 각도로 휘감아 흐릅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구조. 육지 속의 섬.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유배지였습니다. 소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두웠고 밤이면 냉수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단종은 이곳에서 강 건너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정순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망향탑이라 불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탑, 집을 그리워하는 탑, 아내를 그리워하는 탑. 청령포 숲 한가운데에는 지금도 수령 600년의 거목이 서 있습니다. 관음송이라 불리는 이 나무는 단종이 청령포에 머물던 시절 그 어린 임금의 눈물을 보았고
오열을 들었다는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합니다. 단종이 청룡포에 머문 것은 2달 남짓이었습니다. 여름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그는 영월 관아의 객사,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거처가 바뀐다고 해서 유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낯선 산골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는 동망봉이라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이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 매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82세까지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녀가 바라본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 단 하나의 하늘이었습니다. 자규의 노래. 밤이 되면 소녀는 관풍원의 누각에 올랐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면 더욱 자주.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눈을 뜨면 낯선 어둠뿐이었으니까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어대는 새의 울음소리. 자규, 두견새. 이 새는 예로부터 슬픔의 새로 불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규는 밤새 피를 토하며 울고 그 피가 떨어진 자리에는 이듬해 봄 붉은 진달래가 핀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 울음소리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습니다. 궁궐을 쫓겨나 산중을 헤매는 외로운 새. 밤마다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새.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자규시라 불리는 그 시를 저는 지금 여러분께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가 궁중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 되어 푸른 산중을 헤매는구나. 밤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풀려 해도 한은 끝이 없네. 울음소리 끊긴 새벽 봉우리엔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엔 붉은 꽃이 지네. 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찌하여 서름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 마지막 구절을 들으셨나요? 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 어찌하여 서름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 이것은 하늘을 향한 원망입니다. 나의 고통을 왜 아무도 듣지 않느냐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흩뿌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시의 형식 안에 담겨 500년을 건너왔습니다. 이 시가 전해진 후부터 사람들은 단종이 시를 읊었던 관풍원의 누각을 매중루라는 원래 이름 대신 자규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견새가 울었던 누각. 이름 하나가 그 밤의 울음을 기억합니다. 차가운 동강의 최후. 1457년 10월. 영월의 가을은 일찍 왔습니다. 단종이 청룡포와 관풍헌을 오가며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무렵 서울에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단종 복위를 다시 꾀하다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또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살려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종의 마지막에 대해 기록은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조실록은 단종이 금성대군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기록들, 숙종실록과 열려실기술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훨씬 더 참혹하고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의금부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관풍원 마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임금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죽으라는 명을 가져온 사람이 그 명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중을 들던 하인 하나가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나섰습니다. 그는 활의 줄을 끊어 단종의 목을 졸랐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혈통으로 태어나 왕위에 올랐다가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다가 그리고 이 낯선 산골에서 이름도 모르는 하인의 손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의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삼족.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부모의 가족, 배우자의 가족까지 사람으로 이을 수 있는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 앞에 영월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린 임금의 시신은 차가운 동강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강물에 버려진 시신은 떠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빙빙 돌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거두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 그 자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는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만이 솟아 있었다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세조의 칼은 단종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세조의 명은 단종의 시신마저 세상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어뭉도의 지게. 영월의 관아에는 호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전중 우두머리로 지역 실무를 총괄하는 하급 관리. 화려한 직위도 아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뭉도. 그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솔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은 통곡하며 말렸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을 어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모두가 죽는다고. 제발 눈을 감아달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어뭉도는 잠시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화를 입는다면 이는 내가 달게 받겠다. 자고로 의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노모를 위한 관과 수의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린 임금의 옥체를 정성껏 염했습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지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그들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갑자기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땅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일행이 막막함 속에서 서 있을 때 산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노루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만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맨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문도는 그것을 하늘이 내린 자리라 여겼습니다. 그는 그곳에 어린 임금을 모셨습니다. 풍수지리를 따질 겨를도 없이, 격식을 갖출 도구도 없이, 오직 그 두 손과 세 아들의 손으로 암회장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날의 장릉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문도는 그 길로 벼슬을 내던졌습니다. 가소를 이끌고 영월을 떠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의 족보마저 없앴습니다. 이름을 지웠습니다. 17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 그가 지게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종의 시신은 동강을 떠내려가 어딘가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이름도, 그 억울함도, 그 슬픔도 함께 강물에 씻겨 사라졌을 것입니다. 어문도의 지게 하나가 500년의 역사를 살렸습니다. 241년의 기다림.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의 복위를 주장하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그는 노산군이라는 이름의 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권력이 강요한 침묵 속에서도 영월과 태백 일대의 백성들은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백산의 신령으로 모시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1698년,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가을,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단종으로 복위한다. 그 위패를 종묘에 모신다. 241년 만에 내려진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억압했던 한 인간의 이름을 역사가 마침내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 소년의 억울함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비로소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어문도의 후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40여 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후손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은 어문도에게 공조판서를 추증하고 후에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장릉 경내에는 신하로서는 유일하게 어문도를 기리는 정력각이 세워졌으며 매년 한식날 단종제양 때에는 그에게도 함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 했던 그 말이 241년 만에 역사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의는 빠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5세대가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온다고. 영원한 안식처, 장릉. 강원도 영월, 장릉.
어몽도가 지게를 짊어지고 한밤중에 올랐던 그 산자락에 지금은 조선의 왕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 장릉입니다. 이곳은 여러 면에서 여느 조선 왕릉과 다릅니다. 그 다름 하나하나가 이 능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은 왕릉을 한양도성 백리 안에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릉은 도성에서 700리나 떨어진 영월에 있습니다. 왕이 죽어 묻힌 바로 그 자리에 능을 조성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규정보다 현실이, 기록보다 진실이 앞섰습니다. 배치도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왕릉은 홍살문, 정자각, 능침이 일직선상에 놓입니다. 하지만 장릉은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습니다. 어몽도가 풍수지리를 따질 겨를도 없이 긴박하게 안매장했던 바로 그 자리를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격식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장릉에는 무인석이 없습니다. 다른 왕릉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함께 서 있습니다만 이곳에는 문인석만 있습니다. 숙부의 칼날에 희생된 단종 곁에 무력의 상징을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장릉 경내인 장판옥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268인의 충신들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죽어서도 함께 있는 곳, 조선의 왕릉 중 이런 공간은 장릉뿐입니다. 그리고 장릉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정순왕후가 잠들어 있는 사릉에서 옮겨온 소나무, 정령송입니다. 영도교에서 눈물로 헤어진 후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이 500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소나무가 되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장릉의 소나무들은 능을 향해 가지를 굽히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충절의 나무라 부릅니다. 말 없는 나무조차 그 방향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1441년 태어나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소년. 12살에 왕이 되었고 15세 왕위를 빼앗겼으며 17에 이 세상을 떠난 단종. 그리고 그 소년의 마지막을 홀로 지킨 한 사내, 어몽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귓가에 닿아 있는 이 이야기는 결코 먼 곳의 것이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철퇴와 칼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공포라는 수단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닫았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단종을 기리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가문 전체를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다릴 줄 압니다. 권력은 한때 세상을 호령할 만큼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것입니다. 반면 한밤중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른 어몽도의 그 작은 발걸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41년이라는 긴 어둠을 뚫고 끝내 역사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조가 휘두른 칼은 단종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가 짊어진 지게는
단종의 명예를 살려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화려한 궁궐에서 불안한 왕좌를 지켰던 세조일까요? 아니면 이름조차 지운 채 깊은 산속을 떠돌면서도 자신이 한 일 앞에 떳떳했던 어몽도일까요? 장릉의 소나무들은 지금도 능을 향해 가지를 굽히고 서 있습니다. 말 없는 나무조차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그 앞에 섭니다. 눈앞의 이익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아치는 그 자리에 침묵하는 것이 안전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럴 때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년 전 영월의 차가운 강물가에서 혼자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섰던 한 사내를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전 중 우두머리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단종과 정순왕 후의 아픈 이별은 이제 소나무의 해후로 위로받았습니다. 어몽도의 위험했던 충절은 역사의 정의로 보상받았습니다. 241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의 결실이 오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내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그 작은 도리 하나가 500년을 건너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 안에도 어몽도의 지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오늘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그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다음 시간 더 깊고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